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송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석사 학위 연구 본심사 때 발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저의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윤리를 주제로 석사 학위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중에서도 스피노자의 철학에 근거하여 디자인 윤리를 재구성하고 디자인 윤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대 디자인 윤리 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유한 디자인 윤리의 네 가지 관점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디자인 예시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설명하고 그의 철학과 디자인 윤리 간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작업인데 짧은 발표의 특성상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 예시들에 관해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스피노자의 철학과 그것을 디자인 분야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곧 출판될 저의 석사 학위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한 디자인 윤리의 재구성이고 영문으로도 디자인 이슈스 저널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영문 제목은 Rethinking Design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Spinoza입니다. 저널에 출판될 내용은 좀 더 분량이 짧고 압축적입니다. 그럼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논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다수의 중대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는 우리의 세계를 표상하는 글로벌 폴리클라시스입니다. 정치, 경제, 정쟁, 팬데믹, 기후위기 등 중대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분야에만 한정된 해결책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의 해결책으로 문제가 쉽사리 개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러우 전쟁,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사유해야만이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AI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과 업무에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더 사람같이 말하게 만들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은 기술 개발적인 관점에 몰두를 합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테크노크라시적인 접근이 더 우세하죠. 그러나 AI 기술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인가? AI가 문제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AI가 책임져야 하는가? AI 알고리즘 개발한 개발자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AI를 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같이 매우 복잡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 제너러티브 AI가 생산한 결과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있죠. 이러한 질문들은 AI의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지위에 대해 묻는 질문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답할 수 없고 논의조차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죠. AI의 주체성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AI가 우리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잘 활용해야 하는 유용한 도구에 불과할까요? 최근에 오픈 AI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들이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데 기술 개발 회사들은 이를 은폐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인한 종말론적 분위기가 대립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디자인 담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기술공학이나 과학적 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디자인은 교차하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동일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엔지니어링과 인접한 영역이면서 중첩되고 매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논의를 디자인 담론에 통합시키는 것, 현행성을 반영한 디자인 윤리를 논의하는 것,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서 설명드릴 동시대 디자인 윤리 담론의 한계에 대해 다루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한 기존까지 논의된 디자인 윤리 담론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디자인 윤리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분야가 근원적인 문제들보다 현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입니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일부 사례들은 좋음에 대해 준거할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즉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논증 없이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반대하는 사회문화적 저항의 흐름들을 디자인 분야에 단편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산업과 결부되어 윤리 자체를 사유하기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디자인 담론은 이러한 특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계점은 두 번째 문제 상황을 심화시켰습니다. 기존 디자인 윤리 논의들은 좋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인지적, 윤리적 선찰 없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을 단순히 디자인에 접목시켜 왔습니다. 디자인 분야 내부에서 윤리에 대한 깊은 사유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지만 단편적인 현상, 행위, 방법, 결과물 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윤리의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을 강화시켰습니다. 디자이너가 처한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이너들은 클라이언트와 회사나 자신의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결국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따르게 되었죠. 클라이언트나 기업이 과도하게 시장 논리만을 따르거나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청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디자이너의 자율성과 책임감은 삭제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내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디자이너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니까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죄책감, 나아가서 디자인이 가진 원죄의식까지 느끼게 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디자이너가 혹은 디자인 분야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는 과도한 도덕적 내면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을 저는 디자이너가 처한 윤리적 딜레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전체 구성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 디자인 윤리 담론의 첫 번째 한계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현상적인 문제들에 주로 집중을 해왔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선하고 악함, 그리고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인식에 근거한 윤리적 관념과 원칙에 대해 사유합니다. 좋음, 선함, 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이 작업은 이후 제가 디자인 윤리를 사유하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할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디자이너의 인식과 상호작용 파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디자인이 산업과 결부되어 있다는 특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디자이너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상적 지형을 마련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산업 환경에서도 윤리를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존재론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윤리 담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통합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세 번째인 시스템 디자인 파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리하자면 이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디자인 윤리를 새롭게 사유하는 관점들에 대해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인 철학자인 리처드 부캐넌은 수학적 전통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다원주의 도식을 일반화하여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특정 개념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네 가지 관점을 각각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키케로의 수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whether, what, how, why와 같은 수사학적 문제 유형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4장에 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식이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인 키케로, 기원전 106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철학자인 리처드 맥키온을 거쳐서 디자인 이론가 리처드 부캐넌을 거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전수진 교수님을 거쳐서 내려온 유서 깊고 전통 있는 도식이라는 점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부캐넌이 리처드 맥키온의 제자인데 이름이 같거든요. 저도 저의 지도 교수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네, 재밌죠? 네, 그렇게 해서 도출된 디자인 윤리를 사유하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윤리적
네 가지 관점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재료, 디자이너의 인식, 디자인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이 중에서 디자인 재료에 대한 윤리는 사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 상황을 둘러싸고 매우 중대한 문제니까요. 내리 옥스먼은 디자인, 생물학, 컴퓨팅, 재료공학을 결합한 물질 생태학이라는 자신의 학문을 기반으로 이러한 디자인 작품을 만듭니다. 자연 성분으로 건축물이나 의상을 만들어서 다시 자연으로 분해될 수 있게 하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입니다.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이것이 다시 버려지면 잘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됩니다. 의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ITG에서는 폐그물망과 목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의자나 테이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디자인 재료와 관련된 논의는 현 시점에서 다루기는 너무 중대하기도 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신유물론 같이 관련된 더 폭넓은 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세 개의 관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저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근거를 찾고 이 세 가지가 왜 어떻게 디자인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논증하고 관련된 디자인 예시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할 수 있게 디자인 예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이너 인식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스피노자의 철학을 알아야 하는데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속료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과 디자인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논문 전체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윤리적 목표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한 가지 측면에 매몰되지 않고 다면적 인식을 통해 여러 인과관계들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 둘 다를 다른 사물들과 공통성을 가지게끔 배치하고 개발하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인게니움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 인게니움은 철학사에서 현대적 의미의 창의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윤리를 고양시키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았고, 이 파트에서는 디자인 교육 내에서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사례들에 대해 탐색하게 됩니다. 디자인 교육 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이너 인식, 디자인 윤리, 그리고 디자인 교육 사이의 교차점을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디자인 교육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왼쪽은 바우하우스의 컨셉 다이어그램이고 오른쪽은 울름 조형 대학의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 공예나 제작 관련된 교육만 하지 않고 과학 이론, 정보학, 사회학, 문화사 등 여러 학문들을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와 관점에서의 교육을 통해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가운데는 바우하우스의 핵심 교육자 중 한 명인 모 이너지입니다. 모 이너지는 스피노자 인간관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교육이 너무 지적 소양을 개발하는 측면만 강조한다. 감각적인 소양, 감정 소양에 대한 교육도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창의성과 관련된 이런 온라인 툴도 있고요. 창의융합 교구라고 알려진 이렇게 교육에 활용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을 디자인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여기서는 능동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스피노자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윤리적 목표는 능동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수동성과 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와 관련해서 능동정서, 수동정서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기반한 좋은 디자인은 곧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저는 제품 해킹 개념을 듭니다. 제품 해킹 개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잘 맞게 기존의 인공물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이 제공하는 의미와 맥락에 제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품의 용도, 의미,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이 능동성이 반영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케아가 이를 잘 활용합니다. 왼쪽은 이케아의 의자를 어린이용 자전거로 변형시킨 디자인입니다.
앞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케아 해킹을 한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이케아가 직접 자사의 제품들의 해킹 개념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자유자재로 소파 모양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모듈형 가구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케아의 가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케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13가지 가구의 추가 부속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소파에서 앉고 일어날 때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파의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부속품을 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달거나 버튼 조작이나 지퍼를 여는 것 같이 세밀한 조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버튼 고리를 달거나 침대 옆에 지팡이 거치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디자인의 반대는 수동적인 디자인이겠죠. 이는 사용자가 여러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 정서에만 매몰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SNS가 그렇습니다. SNS 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실제로 뇌의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SNS 중독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다수의 국가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건 또 맞을까요? SNS에 순기능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규제보다는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스템 디자인은 관계론적 존재론에 기반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디자이너들의 존재론적 인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스템과 디자이너가 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존재론적인 인식의 전환은 개체론과 유기체론의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디자이너가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시스템 내 사회적 연결성과 관계를 사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각각의 존재들은 닫힌 개체가 아닙니다. 항상 이미 타자의 개체와 가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자세한 논의는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관계와 정치적 책임을 고려한 디자인 예시들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크 패턴입니다. 아까 SNS에 순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크 패턴이 용어 자체가 사악한 디자인이라는 말이지만 다크 패턴의 순기능을 알아보려는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크 패턴과 유사하게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을 우리는 넛지라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고 유용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 판단 주체와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다크 패턴은 상당히 모호한 기준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들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은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고려하고 더 깊은 윤리적 성찰을 기반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가 있지만 이 또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입니다. 이 개념은 던과 라비에 의해 제시되었는데요. 미래 사회에 대해 상상하게 만들고 토론과 논쟁을 촉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인구 과잉 지구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식량 부족이 미래 사회의 문제가 될 텐데 이 작품에서는 이 문제를 새로운 소화 장치를 만들고 합성 생물학을 조합하여 사람이 원래 먹지 않던 음식에서 영양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새로운 발상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논의를 자극합니다. 이 작품은 가상의 기업과 국가를 상정하면서 페이스북과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페이스테이트입니다. 이 사례는 주 재생에너지 공급원에 따라 지역 이름을 바꾼 대한유럽의 허구 지도를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담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 사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던과 라비의 마이크로 영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발견하는 실험입니다.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네 개의 미래 사회를 만들고 각각의 사회에서 어떤 수송 수단을 사용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작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테리안들이 사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진보된 형태인 디지카를 타고 다닙니다. 코뮤 뉴클리어리스트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원자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원자력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은 확보했지만 다른 사회 사람들이 이 사회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꽁꽁 둘러싸인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 기차 안에 생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리버시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명공학이 발전했습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좀 냄새나고 불편하지만 생물 연료를 사용하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나코 에볼루셔니스트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무정부주의와 진화론이 발달했습니다. 그 사회의 사람들은 기술을 거부하고 원시 사회로 돌아갑니다. 사람, 개, 말이 그들의 수송 수단입니다. 디자인은 이처럼 상상력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디자인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품으로 디자인 윤리 강의를 개발했습니다. 디자인 이론가 알랭 핀델리는 디자이너들이 도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덕 교육이 디자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윤리 강의를 만듦으로써 저의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맥락, 특히 디자인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은 디자인 윤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관점 중에서 디자이너의 인식 파트에서 하나의 디자인 예시로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디자인 윤리 비판적 사고 기르기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수강생들이 디자인 윤리의 정의, 예시를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인과 동시대 담론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제를 비판적 사고 기르기라고 붙였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디자인 윤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스피치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그리고 도덕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강의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 시안이고요. 이것은 15주차에 걸쳐 진행될 본 강의의 수업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업에 사용될 PPT 자료입니다. 실제 수업 내용처럼 샘플 비디오를 찍어 보았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아주 짧은 논문에 대한 소개, 수업 구성에 대한 안내, 그리고 수업 내용 중 이제 파트 4에 대한 인트로덕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내 일부 글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분량상 4문장 정도만 적어 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디자이너는 반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라는 주체성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디자인은 단순 제작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최고선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적 지혜를 수반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도구로서의 디자인은 상위 목적에 의해 항상 제어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활동으로서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한 목적적이다. 디자인 윤리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논문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